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다운BS에서 싱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 할애하시어 자리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싱스에서 마이크로스코프 플랫폼으로 이름하여 소개드리는 공간 단백질 제약, 즉 스파셜 프로테오믹스를 혁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마이크로스코프 플랫폼에 대해 한 문장으로 소개드리자면 프로테인 피커블 마이크로스코프, 즉 현미경으로 관찰한 샘플에서 원하는 부분의 프로테인을 추출하고 후속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RNA 기반 분석은 세포 상태를 예측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단백질 수준의 정보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단백질은 실제로 세포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이며 치료 타깃으로도 직접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분자입니다. 특히 암, 신경퇴행성 질환, 감염병과 같은 질환에서는 단백질의 발현 위치와 그 변화 자체가 병리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단백질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아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 중심에 공간 단백질 제약, 즉 스파셜 프로테오믹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파셜 프로테오믹스는 정밀의학, 바이오마커 발굴, 그리고 나아가 면역항암 치료 개발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처 메소드는 스파셜 프로테오믹스를 2024년 올해의 기술로 선정하면서 조직의 복잡한 구조를 밝혀내고 새로운 약물 표적과 진단 마커가 될 수 있는 세포 집단을 규명함으로써 정밀의학과 병리학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스파셜 프로테오믹스 연구에서는 주로 항체 패널을 활용해서 관심이 있는 단백질이 특정 위치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백질의 위치를 이미지화하여 시각적으로 확인하기에 매우 용이하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항체 패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미 예측하고 있는 단백질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새로운 단백질을 발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단백질 수, 즉 플렉스 수에 제한이 있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겠습니다. 저희 마이크로스콥 시스템은 이름 그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의 단백질을 스쿠핑, 즉 선택적으로 떠내서 분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단백질의 발견, 즉 프로테인 디스커버리에 매우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미경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한 샘플 내에서 특정 구조나 세포 내 부위를 자유롭게 지정해서 단백질을 수집하고 후속 분석, 즉 LC-MS-MS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펙을 말씀드리면 현재 LCMS 기준으로 약 5,000개의 단백질을 동정할 수 있고 공간 해상도는 XY축 기준으로 최소 350나노미터 크기까지 정밀하게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스콥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소개드리기에 앞서서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두 가지 기술부터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토라벨링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포토라벨링 리에이전트가 도포된 곳에 특정 파장의 빛을 조사했을 때 그 위치에 존재하는 단백질에서만 선택적으로 바이틸레이션이 되는 원리입니다. 즉, 연구자가 지정한 위치의 단백질만 선택적으로 표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핵심 기술은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사용자가 관심 있는 영역인 ROI, 즉 리즌 오브 인터레스트를 크기, 형광 강도나 색상, 모양 등의 다양한 기준을 이용하여 설정해주면 마이크로스콥은 이미지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ROI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당하는 부분에만 정확하게 빛을 조사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가 ROI를 일일이 고르지 않아도 AI가 스스로 조건에 맞는 위치를 찾아내고 광화학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정확한 라벨링이 가능해집니다. 샘플은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관찰하기 때문에 ROI를 직접 지정하려면 시험자가 매우 넓은 영역을 일일이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술은 실험 시간 소요나 피로도, 그리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여 실험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싱셀의 마이크로스콥 플랫폼은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기술을 결합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ROI의 단백질을 고해상도로 그리고 매우 효율적으로 분리해낼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빛이 ROI에 조사되면서 해당 부위의 형광신호가 빠르게 소멸하는 장면인데요. 이처럼 포토라벨링 반응은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라벨링은 사용자가 선택한 영역 전체에 대해서 자동으로 그리고 섬세하게 섹션을 나누어 반복적으로 수행되며 이때의 공간 해상도는 350 나노미터 수준입니다. 따라서 세포 소기관이나 세포 간 접촉 부위처럼 매우 작은 구조에도 적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점은 실험자에 의한 오류를 줄이고 반복 실험에서의 피로도를 현저히 낮춰주는 데 매우 큰 장점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마이크로스콥은 우리가 원하는 세포 구조나 세포 내 소기관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위치에 있는 단백질만을 정밀하게 표지해주는 차세대 공간 단백질 제약 플랫폼입니다. 마이크로스콥 플랫폼은 AI, 현미경 기술, 광화학, 생화학, 그리고 메카트로닉스 이렇게 5가지 분야의 기술이 융합된 통합 솔루션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융합을 바탕으로 신경과학, 암 생물학을 비롯해서 면역학, 대사질환, 줄기세포 감염병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이크로스콥의 전체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 안내를 통해서 이 플랫폼으로 어떻게 원하는 위치의 단백질을 표지 및 분리하고 분석에 이르게 되는지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장 먼저 준비된 샘플에 앞서 설명드린 포토 라벨링 리에이전트를 도포합니다. 이 시약은 이후 빛이 조사될 때 해당 위치의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가 보고 싶은 부분들, 즉 ROI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비가 해당하는 위치에 아주 정밀하게 빛을 조사하고 그 부위에 있는 단백질만 선택적으로 바이오티닐레이션이 진행되게 됩니다. 마이크로스콥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일련의 과정, 즉 이미징을 통해서 AI가 ROI를 인식하고 포토 레이블링을 수행한 다음 구역으로 넘어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 섹션으로 나누어 자동적으로 반복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조직 샘플에도 호환되며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구역만 선택하여 포토 레이블링을 진행할 수도 있고, 만약 사용자가 전 구역에 대한 레이블링을 선택했다면 샘플 전체에 걸쳐서 이 과정이 자동으로 수행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마이크로스콥에서 포토 레이블링이 얼마나 정밀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슬라이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포의 십자 형태로 포토 레이블링을 진행했을 때 약 350 나노미터 수준의 해상도로 정교하게 라벨링이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세포 내의 아주 작은 구조나 특정 부위를 타겟팅할 때에도 정확하고 일반적인 표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뉴클레어스, 뉴클레어 포어 콤플렉스, 뉴클레오리, 그리고 스트레스 그래뉼 등 다양한 세포 소기관을 대상으로 포토 라벨링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각 이미지에서 가운데 초록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바이오티닐레이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위치를 의미하며 우리가 설정한 목표 영역에 정확하게 라벨링이 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포 소기관은 평면적인 구조가 아닌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Y 평면뿐만이 아니라 Z축, 즉 깊이 방향으로도 정확하게 표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이미지 하단에 제시된 Z축 단면을 통해서 원하는 깊이에 정확하게 라벨링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보다 넓은 영역에서 지정한 ROI에 대해서 바이오티닐레이션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초록색은 사용자가 타깃으로 설정한 형광 신호이고 붉은색은 실제로 바이오틴 레이블링이 완료된 위치를 의미합니다. 두 신호가 거의 완전하게 겹쳐 있는 것을 보시면서 마이크로스콥이 설정한 ROI에 정밀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영역의 단백질의 바이오티닐레이션이 완료가 되게 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싱셀에서 제공하는 풀다운 킷을 활용해서 표지된 단백질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키트에는 스트랩토아비딘이 결합된 자성 비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틴이 붙은 단백질만을 선택적으로 농축하여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ROI에 존재하는 단백질만을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싱셀에서는 다운스트림 분석으로 LC-메스 기반의 정량 단백질 분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이오틴으로 표지된 단백질을 자성비드에 결합시킨 다음 해당 단백질을 효소로 다이제스천하고 디설팅하는 과정을 거쳐서 질량 분석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필요한 시약과 프로토콜은 싱셀의 풀다운 키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된 단백질을 손쉽게 분리하고 분석까지 연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싱셀의 마이크로스코프 플랫폼을 활용해서 원하는 위치의 단백질을 분리한 다음 매스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우 낮은 카피 넘버의 단백질까지 검출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핵 단백질 중에 10% 이상이 핵당 10,000개 미만의 낮은 카피 넘버를 가진 단백질이었고, 오른쪽에 도표를 보시면 200에서 300개 수준의 매우 낮은 카피 넘버를 가진 단백질까지도 검출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스코프 플랫폼과의 호환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LCMS 장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모피셔나 브루커 등 주요 제조사의 다양한 모델에서 성공적인 분석이 이루어졌고, 특히 오비트랩, 토프, 제노토프 계열 장비에서 우수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LCMS 시스템에 의해 지속적으로 호환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고요. 고객의 장비 환경에 맞춘 최적화된 분석이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콥은 스피시즈 어고니스틱 플랫폼으로 생물 종에 관계없이 다양한 종류의 샘플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FFP나 FPA 혹은 프레시 프로즌 티슈는 물론 프라이머리 셀이나 셀라인 등에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ROI를 시각화하는 방식 또한 매우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뮤노플로런스 스테이닝이나 다이스테이닝, 플로런스 프로테인 태깅 등 다양한 방식들이 모두 호환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높은 유연성 덕분에 연구자는 현재 사용 중인 조직 준비 방식이나 실험 조건에 큰 제약 없이 마이크로스콥을 기존 워크플로우에 쉽게 통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스콥이 왜 스파셜 프로테오믹스 디스커버리의 독보적인 플랫폼인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드노버 어널리시스입니다. 마이크로스콥은 사전 지식 없이도 어떤 항체나 프로브 없이 단백질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즉, 완전히 비편향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단백질을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집니다. 둘째는 unbiased identification으로 기존의 표적 중심 방식과 달리 특정 단백질에만 의존하지 않고 샘플 내 존재하는 다양한 단백질을 제한 없이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존 분석법으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낮은 발현량의 단백질들도 특정 위치에서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희귀하거나 미량의 단백질들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스콥은 유전자나 RNA가 아닌 실제 단백질의 위치를 기반으로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백질이 어디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마이크로스콥은 연구자 여러분들께 완전히 새로운 인사이트와 가능성을 열어주는 연구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이크로스콥은 기술적 가치와 혁신성을 인정받아 다양한 매체나 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더 사이언티스트 매거진에서는 마이크로스콥을 2024년 탑10 혁신 기술 중 5위로 선정하면서 선택된 세포 내 부위에서 비편향적으로 단백질 체학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바이오 및 기술 전문 매체에서 공간 단백질 체학의 대표 플랫폼으로 마이크로스콥을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적용 사례를 통해서 본 플랫폼이 어떠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사례는 신경퇴행성 질환 분야의 연구에 본 플랫폼을 적용한 예입니다. 루게릭병 환자의 FFPE 뇌조직을 대상으로 TDP43 어그리게이션을 타겟으로 해서 마이크로스콥 플랫폼을 이용한 포토바이오티닐레이션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TDP43는 초록색, 그리고 바이오티는 붉은색으로 화면에 표시되어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TDP43 응식체 내부에 바이오틴이 매우 잘 라벨링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분리한 단백질들을 매스를 통해 분석을 한 결과 OPTN, FUS와 같이 이미 루게릭병과 연관성이 잘 알려진 단백질들이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잘 알려진 단백질들을 다시 확인한 것 이외에도 DDX3X, 롬 프로테이즈와 같은 새로운 단백질들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 단백질들은 추가적인 이뮤노스테이닝 실험을 통해서 실제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체와 동일한 위치에 코로컬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것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문헌을 통해서 각 단백질의 기능을 조사한 결과 DDX3X와 롬프로테이즈는 세포 사멸, 즉 에이팝토시스와 관련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었고, 특히 스트레스나 질환 상태에서 세포의 생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체 부위에서 이러한 단백질들이 함께 검출되었다는 점은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은 세포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세포3일 경로를 활성화한다는 병태 생리학적 흐름과도 매우 잘 부합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적용 사례는 프라이머리 실리아에 대한 연구입니다. 프라이머리 실리아는 대부분의 표류세포에서 발견되는 미세소관 기반의 섬유 구조인데요. 세포 신호 전달 및 기능 조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기관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매우 작고 구조적으로 동적인 특성 때문에 기존의 분석 방법으로는 단백질 구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마이크로스코프 플랫폼은 높은 해상도로 라벨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길이가 약 200나노미터에 불과한 매우 작은 실리아 구조에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GT335 마커를 이용해서 실리아를 표시하고 정확한 위치에서 바이오티닐레이션이 수행된 것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매스 분석을 통해서 여기에서 총 4,233개의 다양한 단백질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다음처럼 실리아 프로테인으로 이미 잘 알려진 수많은 단백질들이 포함된 것을 우선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동정된 단백질들이 실제로 실리아와 관련된 단백질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GO 분석과 리액톤 분석을 수행해서 각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 및 공통된 생물학적 기능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험 결과의 신뢰성과 생물학적 타당성을 더욱 견고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기존에 보고되지 않았던 30개의 새로운 실리아 연관 단백질 후보 또한 확인이 가능했고요. 이는 마이크로스코프 플랫폼이 희귀하거나 미지의 세포 소기관 단백질 발굴에도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새롭게 발견된 프로테인에 대해서 추가 검증을 위해 지오미 스트링 분석을 진행한 결과 새롭게 발견된 30개 단백질 중에 다수가 기존의 실리아리 프로테인과 기능적 또는 물리적 상호작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본 플랫폼을 통해 발굴된 단백질들이 실제 선모 기능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후보들임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적용 사례는 스트레스 그래뉼에 대한 연구입니다. 스트레스 그래뉼은 세포 스트레스 반응 시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구조체로 세포 스트레스 조절 메커니즘의 이해나 질병 기전 규명, 치료 타깃 개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연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그래뉼을 타깃으로 하여 마이크로스코프 플랫폼을 활용해 라벨링을 수행했습니다. 이미지에서 붉은색은 스트레스 그래뉼을, 초록색은 라벨링된 부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하게 라벨링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총 3회 반복해서 실험을 수행했고 그 결과 공통적으로 검출된 단백질은 1,754개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124개의 단백질을 선별하였고 흥미롭게도 이 중 40%는 기존의 스트레스 그래뉼과의 연관성이 보고되지 않았던 단백질로 새로운 후보 단백질 발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발굴된 단백질 중 상위 50개를 선별해서 분석한 결과 이 중 약 74%만이 기존의 스트레스 그래뉼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단백질이었고 나머지 26%는 새롭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된 단백질들이었습니다. 오른쪽 도표에서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단백질들이 바로 기존 데이터베이스에는 없는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된 후보 단백질들을 나타냅니다. 이들 단백질들이 실제로 스트레스 그래뉼 내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면역 형광 기반의 코로컬라이제이션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RPSA 단백질이 대표적인 스트레스 그래뉼 마커인
G3BP1과 동일한 위치에 분포함을 확인하였고, 이는 해당 단백질이 스트레스 그래뉼의 구성 요소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다음은 동일하게 새롭게 발견된 PPIA 단백질에 대한 결과이고요. G3BP1과의 코로컬라이제이션 분석을 통해서 PPIA 역시 스트레스 그래뉼 내부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새로운 단백질들이 높은 특이도로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마이크로스코프 플랫폼이 특정 세포 구조나 조건에 특이적인 새로운 단백질을 발굴하는 데 매우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스코프이 실제 연구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문헌 사례를 소개해 드릴 예정으로, 이 문헌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즉 NAFLD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즉 NAFLD는 과도한 음주 없이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질환으로 진행 시 간 경변이나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대사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NAFLD는 미국 인구의 약 38%,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약 55%, 그리고 GLP-1 억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의 약 15%에서 관찰될 정도로 매우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의 병태 생리의 중요한 구조 중 하나는 미토콘드리아와 리피드 드롭넷 사이의 접촉 부위, 즉 MLD라고 불리는 미토콘드리아 리피드 드롭넷 컨택 사이트입니다. 이 접촉 부위는 지방산의 이동과 대사 조절에 관여하며 과도한 지방 축적 및 대사 불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문헌은 마이크로스코프 플랫폼을 이용해서 MLD 부위의 단백질 조성과 기능을 정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접합 부위에서 작용하는 5개의 새로운 드럭 타겟 후보 단백질을 발굴한 내용입니다. 이는 NAFLD의 병태 생리 이해는 물론 치료 표적 개발 가능성까지 제시한 매우 의미 있는 연구 사례입니다. MLD 접촉 부위는 지질 대사 및 베타 옥시데이션과 같은 주요 대사 경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구조로 NAFLD를 포함한 다양한 대사 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는 극히 작고 동적인 구조적 특성 때문에 정확한 단백질 조성이 아직까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스코프 플랫폼을 활용해서 MLD 접촉 부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부위의 단백질 구성을 분석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은 간세포 유래 세포주인 햅G2 세포의 올레산을 처리해서 리피드 드롭넷을 유도한 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미토콘드리아 마커인 탐20와 리피드 드롭넷 마커인 PLIN2를 각각 활용해서 염색함으로써 두 구조 간 접촉 부위인 MLD 컨택 사이트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왼쪽 이미지에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바이오틴 라벨링이 완료된 영역입니다. 이처럼 MLD 컨택 사이트에 정확하게 라벨링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부위를 마이크로스코프 플랫폼으로 분석한 결과 총 2,264개의 단백질이 동정되었고, 그중 이미 알려진 리피드 드럼넷 단백질 75개와 미토콘드리아 단백질 561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어느 데이터베이스에도 명확하게 속하지 않은 373개의 단백질들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이 중에서 기존의 미토콘드리아나 리피드 드럼넷, ER, 포옥시좀 등과 관련되지 않았지만 접촉부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 특징을 지닌 단백질 14개를 퓨테이티브 MLD 단백질 후보군으로 선별하였습니다. 이렇게 선별된 14개의 후보 단백질에 대해 지어 어너테이션 기반의 세포 내 위치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리소좀, 히스톤, 엑소좀과 같이 일반적으로 리피드 드럼넷 컨택 사이트와의 관련성이 낮은 단백질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종의 퓨테이티브 미토콘드리아 리피드 드럼넷 컨택 사이트 단백질 후보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이오디피를 이용해서 리피드 드럼넷을 염색하고 각 퓨테이티브 단백질을 녹색 형광으로 시각화한 결과,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레산 처리 시 해당 단백질들이 리피드 드럼넷 주변에 더욱 뚜렷하게 분포하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단백질들이 실제로 MLD 컨택 사이트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실험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선별된 퓨테이티브 단백질 중 하나인 FHL3가 미토콘드리아 리피드 드럼넥 컨택 및 지방 대사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 이미지는 FHL3라는 단백질이 미토콘드리아와 리피드 드럼넷의 물리적 접촉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올레산을 처리하고 FHL3 단백질을 넉아웃하여 FHL3가 없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한 결과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초록색 부분은 미토콘드리아 마커인 탐20 항체를 이용한 것이고, 리피드 드럼렛은 붉은색으로 표지되는 PLIN2 항체를 이용했습니다. 왼쪽 이미지 중 가장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스크램블로 적혀 있는 컨트롤 사진에서는 두 신호가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많지만 FL3 넉다운 샘플에서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미토콘드리아 리피드 드럼렛 접촉이 감소했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그래프는 텀20와 PLIN2의 코로콜라이제이션 비율을 수치화한 것으로 FHL3를 억제한 세포에서는 코로콜라이제이션이 약 40% 감소했는데, 이는 FHL3가 있을 때보다 미토콘드리아 리피드 드럼렛 간 접촉이 훨씬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맨 오른쪽 그래프는 LD 개수 자체는 크게 변화 없다는 내용으로 FHL3는 리피드 드럼렛 생성을 조절하기보다는 리피드 드럼렛과 미토콘드리아 사이의 연결, 즉 접촉에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FHL3 단백질이 없어지면 미토콘드리아와 리피드 드럼렛이 서로 붙어있는 정도가 크게 늘어나게 되지만 리피드 드럼렛의 수는 그대로라는 점에서 FHL3는 리피드 드럼렛을 만드는 데 직접 관여한다기보다는 리피드 드럼렛과 미토콘드리아가 물리적으로 가까이 붙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왼쪽 이미지는 컨트롤의 미토콘드리아는 짧고 뭉툭한 구조이지만 FHL3 넉다운 샘플에서는 미토콘드리아 일롱게이션이 일어나서 길고 가느다란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미토콘드리아 퓨전의 우세 또는 분열 억제를 의미합니다. 가운데 그래프는 미토콘드리아 레스펙트 레이시오를 정량 분석한 내용으로 에스펙트 레이시오 수치가 클수록 미토콘드리아가 더 길쭉한 형태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FHL3 넉다운 세포에서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일롱게이티드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졌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줍니다. 맨 오른쪽 그래프는 에스펙트 레이시오 분포 그래프인데요.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2 이상인 미토콘드리아의 비율을 비교한 것으로 FHL3 락다운 샘플이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FHL3가 없으면 미토콘드리아 대부분이 길어지고 분열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석하자면 미토콘드리아는 지방산 베타 옥시데이션, 즉 에너지 생산의 핵심 장소로 FHL3를 결핍시키면 미토콘드리아가 길어지고, 이는 지방산 산화 기능 저하, 결국 지질대사 흐름이 약화됨을 보여줍니다. 요약하자면 FHL3 단백질이 없으면 미토콘드리아가 길어지는데, 이는 미토콘드리아가 서로 융합되고 잘게 나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길어진 미토콘드리아는 지방산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FHL3는 단순히 접촉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방을 태워 없애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적 활성 상태에도 영향을 주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논문으로 어, PHF19이라는 단백질이 PRC2의 위치를 조절해서 삼중 음성 유방암, 즉 TNBC 세포의 이동성을 높이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한 연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스코피 핵내 단백질 구조를 규명하는 데 핵심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드리자면 PRC2라는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고 크로마틴 레귤레이션 관련 주요 복합 PRC2는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고 크로마틴 레귤레이션 관련 주요 복합체인데요. 발달 과정뿐만이 아니라 암 발생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PRC2가 핵내에서 어떻게 공간적으로 조직화되는지, 즉 서브뉴클레아 컴파트먼탈리제이션이 PRC2 기능 조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오랫동안 주목받아 왔지만, 이에 대한 분자적 메커니즘은 거의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단백질 표지 기술인 마이크로스콥과 기능 유전체학 분석을 활용해서 TMPC 세포 내에서 PHF19 단백질이 PRC2의 핵내 컴파트먼트 형성을 유도하고 이러한 공간적 조직화가 세포 이동성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새롭게 규명하였습니다. 먼저 A와 B 이미지는 고해상도 현미경을 이용해서 PRC2 복합체가 핵내에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 세포주인 MDA MB231 세포에서는 PRC2의 핵심 구성 요소인 EGH2와 SUZ12가 핵 전체에 넓게 확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뼈 전이 특성을 가진 BOM 1833 세포에서는 이 단백질이 작고 선명한 점 형태의 구조, 즉 핵내 바디, 즉 PRC2 바디를 형성해서 응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는 이러한 핵내 바디의 크기를 정량한 그래프인데요. 평균적으로 약 1 마이크로미터의 크기를 가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표 D는 BOM 1833 세포의 약 절반 정도에서 이 PRC2 바디가 형성된다라는 결과를 도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세포에서 보이는 현상은 아니지만 전이성 특성을 가진 세포에서 자주 나타나는 구조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는 PRC2 바디에서 H3K27Me3라는 히스톤 메틸화 마커가 공존한다는 면역 염색 결과로 이는 이 구조물이 단순한 단백질 응집체가 아니라 실제로 유전자 발현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BOM 1833 세포에서는 PRC2가 핵내에서 특이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구조는 전이성과 관련된 히스톤 마커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스콥 기술을 활용해서 PRC2 바디 내부에 어떤 단백질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우선 PRC2의 핵심 단백질인 EGH2를 형광으로 염색하고 마이크로스콥을 이용해서 해당 부위에 있는 단백질들을 분리하고 질량 분석기로 정밀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이 방식은 유전자 조작이나 인위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세포 내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구조물 안에 실제 단백질 조성을 고해상도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PRC2 바디 내에서 총 1834개의 단백질이 검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중 바디 내부에 유의미하게 농축된 단백질들이 하단 그래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시는 보라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PHF19과 KDM2A가 특히 두드러지게 농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PHF19는 PRC2 복합체의 구성 단백질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히스톤 마커를 인식하고 PRC2를 특정 위치에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KDM2A는 앞서 안내드렸던 히스톤 마커를 제거함으로써 PRC2의 접근을 돕는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두 단백질이 PRC2 바디 안에서 강하게 점출되었다는 점은 PHF19이 이 구조물의 형성과 기능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강력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다음은 PHF19의 핵내 위치를 비교한 면역 염색 결과입니다. 그림 H를 보시면 전이성 세포인 BOM18 1833에서는 PHF19이 작고 선명한 핵내 바디 형태로 응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확산형 분포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패턴입니다. 이어서 그림 I는 이러한 PHF19 바디의 크기를 정량화한 결과로 앞서 보여드린 PRC2 바디와 매우 유사한 크기임을 보여줍니다. 그림 J는 BOM 1833 세포 중 약 40%에서 PHF19 바디가 관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고, 이는 이 구조가 특정 세포 집단에서 선택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림 K를 보시면 PHF19 바디가 네, 그림 H를 보시면 PHF19 바디가 H3K27Me 히스톤 마커와 정확히 겹쳐서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PHF19이 단순히 PRC2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PRC2의 기능이 실제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위치에서 함께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단의 그림 L에서는 GFP로 태깅된 PHF19을 BOM1833 세포에 발현시켰을 때 PHF19이 자발적으로 PRC2 바디에 모여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PHF19는 EGH2, SUZ12와 같은 PRC2 핵심 단백질들과 동일한 위치에 함께 존재하고 PRC2 바디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슬라이드를 통해 제시한 결과들 이외에도 본 문헌에서 연구진들은 PHF19을 과배련한다거나 제거하는 추가 실험들을 통해서 PHF19이 PRC2 복합체를 핵내에서 클러스터 형태로 조직화하는 데 핵심적인 조절 인자라는 것을 추가로 검증했고, 이를 통해서 이러한 공간적 조직화 자체가 세포의 이동성과 침습성을 증가시키고 전이, 전이성 특성과 직결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이크로스콥은 다양한 생물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연구 성과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학계에서도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마이크로스콥 기술이 실제로 어떤 연구 분야에 적용되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이크로스콥은 크게 5가지 영역에서 새로운 생물학적 발견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첫 번째는 신경퇴행성 질환 분야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이미지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분석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100개 이상의 관련 단백질들을 식별한 바 있고, 이 중 2개의 새로운 단백질들이 아밀로이드 베타에 국소화된 것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약물 및 세포 치료 타깃 발굴에 관련된 사진입니다. 중간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은 앞서 안내드렸던 루게릭병 환자의 뇌조직 단면으로 ALS 어그리게이츠를 식별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면역 항암 및 암 생물학 분야입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이미지는 이뮨 시냅스에도 잘 라벨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초 생물학 연구입니다. 이 이미지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미토콘드리아와 리피드 드럼렛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렇게 작은 구조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아틀라스 분야인데요. 보시는 이미지는 손의 퍼킨 세포에 대한 이미지이고, 이처럼 마이크로스콥은 다양한 생물학적 질문에 답을 구할 수 있는 범용성과 정밀성을 모두 갖춘 플랫폼입니다. 현재 실제 연구자들이 마이크로스콥을 활용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들을 보여줄 수 있는 슬라이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재 연구자들은 다양한 생물학적 질문에 대해서 마이크로스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TNBC 관련 연구입니다. 마이크로스콥을 통해서 특정 Z 프로테인에 관련 단백질균이 규명되었고, 이 중에서 3개 이상의 새로운 단백질 성분이 코로컬라이제이션 기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알츠하이머 질환의 새로운 치료 타겟 발굴입니다. 마이크로스콥을 통해서 아밀로이드 베타와 연관된 100개 이상의 단백질들이 확인되었고, 그중 2개의 단백질은 아밀로이드 베타 주변에 실제로 국소화되어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셀 스트레스 리스판스 분야입니다. 100개 이상의 스트레스 그래뉼 프로테인들이 식별되었고, 12개 이상의 단백질은 스트레스 그래뉼에 국소화되어 있는 것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마이크로스콥은 바이오마커 발굴, 드럭 타깃 탐색, 그리고 기능성 생물학 연구 전반에 걸쳐서 실제 연구 성과로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콥은 프로테인 피커블 마이크로스콥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단백질을 관찰하고 선택하고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기존 스파셜 프로테오믹스가 유전체 정보를 공간적으로 풀어냈다면 마이크로스콥은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 수준의 스파셜 연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